안녕하세요, 강덕구입니다. 네. 제가 매일 아침 7시 반 정도 될 겁니다. 폴리 뉴스를 통해서 세상의 흐름을 읽고 그리고 정적 판단하는데 가장 도움이 되는 폴리 뉴스 우리 김능구 대표님,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선배님이고 형님이십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폴리 뉴스 화이팅! 네, 좀 늦었지만 최고의 보궐선 1등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예, 알게 모르게 큰 틀에서 폴리 뉴스에서 방향성 잡고 정부적 판단하는데 엄청 큰 도움이 됐습니다. 폴리 뉴스 덕분에 최고위원 됐습니다. 강동구 저 항상 응원합니다. 파이팅! 감사합니다. 예. 아, 이거 형이 그러면 안 되지. 예. 모든 일에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정무적 판단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냐? 이 부분에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대통령의 시간이어야 된다. 그리고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제대로 뒷받침해야 된다라는 그 원칙 속에서 최고위원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1인 1표제 같은 경우 우리 김동구 대표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사실은 전대에 대한 큰 틀의 우리 당원들의 입장 속에서 1인 1표제가 정해져야 된다면 사실 전준위에서 이 부분은 나름대로 다뤄질 안건입니다. 안전당의 준비위원회에서 전준위에서. 왜냐면 생각해 보십시오. 1인 1표제가 되어서 사실 당대표 최고위원 선출할 때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왜 12월부터 1월 달에 이게 가장 큰 이슈가 돼야 되는지, 지금 이걸 다뤄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었죠. 그렇지만 제가 대표도 존중해서 그리고 또 시대 요구고 세상의 흐름이기 때문에 1인 1표제 저는 찬성했습니다. 두 번째, 지금 당 합당 얘기를 본인은 개인적으로 제안을 했다라는 거죠. 제안을 한 거죠.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 명분 이유가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두 번째 또 다른 얘기를 했지만 그걸 좀 밝히기는 뭐하고요. 근데 사실 지방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대통령의 지지율입니다. 집권 여당 입장에서는. 며칠 전에 갤럽 그리고 오늘 MBS에서 대통령 지지율 나왔습니다. 오늘은 60%까지 나왔나? 예. 거의 뭐 사상 최대치죠. 두 번째, 지금 통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면밀하게 분석해야 되는데, 우리 대표님이 전문가이시지만요, 중도층이 거의 뭐 더블로 반대하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선거는 총선이 있고 지방선거가 있고 대선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중도층의 흐름이거든요. 그리고 추이가 중요한데 중도층이 통합을 거의 더블로 반대하고 있다. 그리고 그렇지, 합당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점점 반대하는 흐름들이 높아지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인 흐름들을 보면 이게 정종래 대표가 얘기한 그야말로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통합해야 된다, 합당해야 된다. 이거는 논리적으로 그야말로 모순이고 말이 안 되는 거죠. 대통령의 시간이고 또 명분으로 내세운 지방선거에서도 중도층에서는 오히려 반대의 흐름이 강화되고 있다. 그런 거죠. 이런 이야기. 그러면 왜 하는가 하는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거든요. 이 시점에서. 저도 사실은 정청래 대표에게 왜 그럼에도 해야 되냐라고 얘기하면 스스로도 명확하게 얘기를 못합니다. 두 분이서 식사를 했다면서요?
식사를 했죠. 제가 얘기했죠. 이 자리에서 처음 얘기를 드리는 건데, 예를 들면 통합을 했다. 나는 서울 선거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위험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부산 선거도 만만치 않을 거다. 그걸 온전히 당 대표가 모든 걸 다 책임진다고 얘기하는데 책임을 당연히 져야지. 그러나 그 결과는 고스란히 민주당이, 고스란히 대통령이 다 알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절박한 마음으로 당 대표께 호소하는 거다. 객관적으로 좀 상황을 봐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저는 그 명분에 객관적인 데이터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동의가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는 이 합당이라는 이유, 근거 이게 다 사라졌으니까 그야말로 접어야 된다. 이게 당을 위해서, 이게 정청래 대표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그렇게 가야 된다라는 그런 말을 오늘 또 기자회견을 통해서 했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무겁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당이 정청래 개인 사당이 아니잖아요. 그런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 합당을 갖다가 볼 때 이 이현주 최고입니까? 민주당의 주류를 바꾸려는 시도 아니냐. 그래서 일종의 정청래 정치 쿠데타 아니냐. 이런 평가까지 나오고 있으면서 합당 미락성 온갖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청래 대표는 계속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합당을 통해서 새로운 흐름을 만들 수 있죠. 그게 뭐 주류 교체일 수도 있고 세력 교체일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 민주당이 70년 역사를 갖고 있는 자랑스러운 정당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가 그렇게 만만한 역사가 아닙니다. 지금은 이 민주당이요, 이재명 대통령 중심으로 지난 총선 때 당 대표로서 모든 걸 책임지고 새로운 판들을 만들었잖아요. 대통령 중심으로 돼 있는 이 당을 정청래 대표가 그렇게 주류 교체, 세력 교체 할 리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설령 그런 생각을 한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 만만하게 가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민주당은 시스템 정당이고요. 그리고 적어도 예를 들면 70년 역사 속에서 큰 틀의 당원이라는 우리 당의 지켜야 될 원칙, 가치 속에서 나름대로 시대정신, 그리고 또 현재 대통령인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역사적 소임을 다 하는 게 첫 번째지, 그걸 인위적으로 무엇을 시도한다고 해서 그렇게 될 수 있는 정당 아니다라는 말씀 분명히 폴리뉴스 독자분들에게 드립니다. 그래서 정 대표는 합당 토론회 개최 등 합당 논의의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전당원 여론조사를 통해서 3월 중순까지는 합당 여부를 결정하겠다 했는데 이렇게 당 대표가 진행을 하면 이렇게 진행될 수 있는 겁니까? 근데 그 토론회 개최를 한다고 하고 예를 들면 당원 상대로 여론조사도 한다고 합니다. 근데 뭐 토론회 할 수 있죠. 근데 당원 상대로 여론조사, 예를 들면 우리 김능구 대표님께서 여론조사 전문가시잖아요. 단순하게 예를 들면 합당에 대해서 찬성하냐 반대하냐 이런 것과 시점에 대해서 또 지분에 대해서 원칙에 대해서 물어보면 또 다를 겁니다. 근데 오늘 MBS 여론조사 결과 나왔고요. 며칠 전에 갤럽에서 나온 여론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비교적 갤럽이나 MBS는 나름대로 여론조사에 대한 객관성이라든지 신뢰성 인정받는 기관이기 때문에 흐름은 거의 비슷합니다. 추이는 반대가 점점 높아지는 경향성까지 보이고, 그래서 굳이 뭐 당원 상대로 여론조사 한다라는 게 저는 설문문항 이런 부분까지 꼼꼼히 봐야 되는데 지금 객관적으로 다 나와 있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이거는 이미 다 나와 있는 걸 정청래 대표가 그런 식으로 한다라는 게 저는 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별로 동의가 안 되고요.
이건 뭐 정청래 대표의 판단이지만 그 판단이 우리 최고위나 또 지도부 또 예를 들면 의원들 이 부분에 대한 고민 물론 당원 주권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당원들에게도 물어야 되지만 저는 이 여론 조사 기관에 나와 있는 결과 이것만으로도 사실은 충분히 흐름들을 읽을 수 있다, 알 수 있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론조사는 별 의미가 없고요. 토론이라는 건 어쨌거나 계속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전제가 있습니다. 합당이 실효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계속 통합이 아니고 분열로 가는 모습이잖아요. 그게 합당의 명분과 배치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까지 고민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그 이른바 비당권파 요즘 그렇게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합당에 그 반대하고 있는데 비당권파에서는 그 당원들이 광범위한 그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수렴 기구를 만들고 본격적인 합당 논의는 지방선거 이후에 하자라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정 대표가 수용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는 어쨌거나 좀 당 차원에서 소위 뭐 합당과 관련된 논의 기구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지방선거 이전 이후 이런 부분에 대한 입장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민주성 그리고 투명성 그리고 그야말로 공개성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한 원칙 속에서 국민들이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좀 전에 말한 전제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사실은 우리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미 1차, 2차 해갖고 지방선거 관련해서 출마자들 접수가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미 다다음 주부터 그 공관위 업무가 시작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 거냐 시기적으로 너무 늦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3월 중순에 입장 정리를 한다고 하지만 정청래 대표나 뭐 소위 말하는 정청래 대표와 함께하는 당 사무총장의 생각이 그럴 수 있지만 모든 거는 절차가 있고요. 그야말로 과정이 있습니다. 절차와 과정이 생략된 채로 그렇게 한다라는 부분은 그야말로 독단이고 독산이고 독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원칙적으로 동의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기, 절차 뭐 이거 다 떠나서 그 원칙 속에서 가야 되기 때문에 너무 지방선거 전하기에는 늦었다. 그리고 두 번째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소위 말하는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 포함해서 우리 당과 계속 입장들이 다르잖아요. 그런 거 아닌가요? 저는 조국 대표가 오늘 예를 들면 민주당에 대해서 비판하는 메시지를 페북에 냈고 그리고 또 그전에는 공동 대표로 얘기하고 그 또 전에는 조국혁신당의 DNA를 지켜야 된다고 얘기했고 그리고 민주당의 당명을 버려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70년 된 정당 보고 당명을 버려라. 이거는 합당하지 말자라는 얘기고요. 공동대표 얘기하는 거는 아니 현실적으로 이게 말이 되는 얘기인가요? 저는 저 조국혁신당 모습 속에서 정청래 대표가 그야말로 민주당인들 입장에서 최소한 자존심조차도 버리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온전히 정청래 대표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밝혀야 된다. 그동안의 과정에 대해서. 그리고 내용이 어떤 건지. 그리고 어떤 걸 주고받았는지. 얘기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그런 거 없이 예를 들면 찬성이냐 반대냐 당원들한테 그걸 묻는다? 이거는 누가 봐도 그 전제를 말한 다음에 토론에 붙여야죠. 이른바 미락서에 대해서 공개해라. 그렇죠. 미락이 있다 없다 포함해서 그리고 그동안의 과정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제안했는지 이런 걸 밝히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그래야지 마지막 판단은 당원들이 하는 거죠. 당원 주권주의라고 얘기하면서 그런 과정 없이 단순하게 찬반만 묻겠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당원들 입장에서는 좀 뜨악한 거 아닌가요? 어느 날 갑자기 합당해야 돼. 그러면서 찬반 묻는다. 내용을 알아야지 찬성 반대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는 거죠. 그런 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정청래 씨의 그 합당 진행은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중단돼야 된다 이런 입장이시네요. 그러니까 최소한 네. 예를 들면 과정에 대한 투명성, 민주성 이런 부분들 심지어는 예를 들면 우리 최고위에서도 그냥 통보만 하고 고독한 결단이었다라고 하고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 합당하겠다라고 통보하고 나중에는 제안이라고 또 개인적 입장에서 제안한 거다라고 입장이 바뀐 겁니다. 맨 처음에는 대의원제 같은 것도 마치 이 대의원제도 마치 없애겠다라는 식으로. 근데 대의원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중앙위원회 역할 그리고 예를 들면 큰 틀에서 당원의 조건과 자격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들이 선행돼야지 단순하게 예를 들면 합당 찬성이냐 반대냐 이런 식으로 묻는 거는 말이 안 된다라는 게 제 입장이었죠. 알겠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 중앙위원회에서 1인 1표제가 찬성률 60.58로 간신히 통과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기자간담회에서 보수 눈치 보지 않는 공천 개파 해체를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뜬금없지 않다는 생각도 좀 들었거든요. 보수 눈치 보지 않아도 된다. 공천에 있어가지고. 그리고 개파 해체. 아니 시스템 공천을 민주당이 이 자부심을 갖고 한 지가 오래됐는데 거기다가 개파 해체. 개파 없다고 이야기한 지도 이재명 당대표 이후에 오래됐는데 두 가지를 다 이야기했어요. 당대표가. 그래서 조금 어리둥절하다는 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저는 청년 시절부터 민주당을 해왔는데요. 옛날에는 소위 DJ와 함께했던 분들, 또 훈홍과 함께했던 분들, 예를 들면 또 정대철과 함께했던 분들 이런 나름대로 소위 DJ와 그 밑에 최고위원들이 세가 있었죠. 그래갖고 그렇죠. 훈홍계 그런 게 있었죠. 근데 지금 민주당에 그런 계파가 있나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예. 아니 사실 이 지지난 선거까지 이낙연 쪽, 정세균 쪽 이런 부분이 부분적으로 있었지만 저도 최고위원이지만 제가 계파가 있나요? 개인적으로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특정 정치인과 가깝고 이런 건 있지만 아니 어떤 민주당 국회의원들한테 물어보십시오. 계파가 있냐고요. 기본적으로 민주당 현재는 다 이재명이라는 정치인 그리고 대통령과 함께하고 이거지 무슨 계파가 있어요. 그 전에 또 무슨 말씀 물어보셨죠? 보수 눈치 보지 않는 공천. 아니 보수가 지금 있는 그러니까 겁니까? 제가 이거는 바로 전화로 확인해 드릴 수가 있는데요. 제가 지지난주에 그 호남 쪽에 당원 교육을 하러 갔어요. 근데 그 지역위원장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당원 교육의 대상이 누구였냐면 다음에 군의원 그 다음에 도의원 출마하실 분들 시의원 광역 기초 출마하실 분들이래요. 근데 이분들 중에서 자기한테 다음에 출마하겠다고 한 분들은 10%밖에 안 된대요. 90%가 자기한테 얘기도 안 하고 도당에 접수했다라는 거예요. 답이 될지 모르지만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미 문화는 바뀌었다. 이미 문화는 바뀌었죠. 그리고 제 지역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시의원 있고 도의원 있고 그러는데 진짜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옛날에는 제가 젊었을 때만 하더라도 국회의원이 예를 들면 지역 일정 같이 하자 그러면 그냥 모든 일 제쳐주고 함께 하고 그 일정을 마쳤죠. 근데 오늘은 바빠서 못 갑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문자래요. 못 가. 의원님 오늘 바빠서 못 갑니다. 오늘은 개인 일정이 있어서 못 갑니다. 이렇게 하는 게 자연스러움이 된 거예요. 그만큼 그야말로 민주정당이 된 거죠. 근데 예를 들면
보수 눈치 없는. 이미 그 민주당을 폄훼해도 한참 폄훼하는 거죠. 아니 정청래 의원이 당 대표지만 지역위원장인데 글쎄요 그쪽 지역위원회는 그런지 몰라도 이미 이게 상당 부분 제 얘기가 뭐 민주당 이렇게 개별 지역위원회 모든 모습은 아닐 수 있지만 이미 이런 문화가 상당하게 자리 잡았다라는 부분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일각에서는 친명계를 정조준한 본격적인 당권 전쟁 선언이다. 왜 지금 하필 이런 이야기를 보수 정치, 개파 정치는 이미 극복했다고 하는 민주당의 이런 이야기를 갖다가 한 것은 그렇게들 분석들을 합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예. 사실은 제가 지난 대선 말고 지난 대선 때까지 일부 전 그런 모습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이 나타나면서요. 대한민국의 정치가 특히 민주당의 정치가 진짜 엄청 바뀌었습니다. 그야말로 상전벽입니다. 제가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은요. 예를 들면 보수를 상대로 하지 않고요. 국회의원을 상대로 하지 않고요. 지역위원장을 상대로 하지 않고요. 이걸로 다 했습니다. 이걸로 다 했습니다. 그리고 주요 커뮤니티에다 계속 의견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세상의 흐름을 읽었던 거죠. 세상에. 근데 제가 그 젊은 시의원들 도의원한테 들어옵니다. 세상의 흐름을 읽어야 된다. 앞으로 이 속에서 길을 찾아야 된다. 근데 이미 의원들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끊임없이 이걸 통해서. 근데 정청래 대표가 그래서 여기까지 온 분 아닌가요? 근데 그거를 스스로를 부정하는 거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민주당은 이미 보수 정치 아니고요. 사실은 이재명 대표도 어떻게 보면 가치입니다. 가치. 이재명 대표의 철학과 방향성 그런 부분에 대한 공유지 개파로서 보수로서 이재명 아닙니다. 옛날에 이런 얘기가 뭐지만 김대중 대통령이 야당 총재일 때는요. 이런 거죠. 모든 걸 다 책임지셨잖아요. 공천하고 그리고 또 선거 책임지고 그리고 또 예를 들면 좀 이런 얘기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젊은 정치인들 영입을 하면 비례대표들 당에 기탁금 주면 그걸 갖고 또 젊은 정치인들 선거할 수 있도록 최소한 또 조건들을 만들어주고 이미 근데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런 거 아닌가요? 근데 그걸 부정하는 건가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 오늘 이제 편하게 있는 그대로 다 얘기하는 건가요? 예. 예. 그 지난 이 강추호께서 당선됐던 그 전당대 권리당원 득표를 갖다가 이른바 친명과 친중으로 구분을 해보니까 이 권리당원 득표에서 8% 차이가 났어요. 이전에 박찬대, 정청래 할 때는 권리당원이 그 격차가 32.52%나 났었거든요. 굉장히 좁혀진 거죠. 이걸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근데 저는 우리 당의 권리당원들 포함해서 당원들이 갖고 있는 시대 정신을 보는 안목 그리고 집단 지성이 저는 무지 무섭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지난 박찬대 의원과 정청래 의원 두 분이 있을 때는 그 당시의 시대 정신이 내란 청산이었고요. 그리고 윤석열과 결기 있게 모든 걸 던지고 싸운 사람. 뭐 이런 입장에서 보면 법사위원장으로서 그리고 뭐 시종일관 계속 모든 걸 던지고 박찬대 의원님도 역할을 했지만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정청래 택한 거죠.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러나 여전히 그게 유효하냐. 사실 이제 당대표가 된 이후에 리더십을 계속 봤잖아요.
뭐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 속에서 새로운 흐름들을 만들고 있는 하나의 단초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를 당 대표가 무섭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심은요 언제든지 변합니다. 이 변화를 그리고 사실은 냉정히 보면 그저께 중앙위에서 나온 결과에 대해서 뭐 이겼다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엔요 아주 심각한 경고장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무서운 경고장입니다. 이거를 정청래 대표 포함해서 그 정청래 대표 보좌하는 분들이 잘 봐야죠. 예, 거기다가 제가 그 오늘 아침에 MBS 나온 거 얘기했지만 갤럽 MBS가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추이가 거의 비슷하잖아요. 예,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청래 대표가 무겁게 생각해야 된다. 당원 주권주의라는 건 국민 주권주의고요. 또 시민 주권주의 아닙니까? 아니 당원이 당을 지탱해주는 힘이지만 그건 결국 우리가 정권을 잡고 그 정권은 여론이 일정 정도 뒷받침할 때 힘을 갖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당원 주권의 그 힘은 국민 주권이라는 좀 더 큰 틀의 가치 속에서 나간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청래 대표가 무겁게 그리고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최고위원께서는 조국 혁신당의 합당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지방선거 이후 소나무당까지 포함하는 진짜 통합적 범여권 대통합을 추진하자고 공식 제안하셨습니다. 어떤 방식과 단계를 구상하고 계시는지요? 아니 저는 정청래 대표한테 물어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소나무당은 왜 통합의 대상이 아니죠? 송영길 대표는 왜 합당의 대상이 아니죠? 우리 당의 DNA와 가장 일치되는 분이 송영길 대표고요. 그리고 소나무당은 아무 조건 없이 합당하겠다 했잖아요. 저는 송영길 전 대표가 우리 당을 떠났을 때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는 대통령에게 부담을 드리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당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이런 말 했습니다. 스스로 무죄라는 거 밝히고 그런 다음에 다시 당에 돌아오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조국 대표 사면, 제가 그 8.15 사면 페북에 올리고 했을 때 제가 송영길 대표 만났죠. 그때 송영길 대표가 얘기는 고마우나 나는 어떤 경우가 됐든 대통령한테 부담 줘서 안 되기 때문에 나는 최종적으로 내 스스로가 그런 법률적 부분들 다 처리한 다음에 오겠다. 이렇게 한 사람입니다. 그런 송영길 우리가 따뜻하게 함께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지금 조국 대표 말씀하셨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DNA 지켜야 된다. 민주당이면 버려라 공동대표. 저는 어떻게 12석을 가진 정당, 2% 지지율 나오는 정당과 민주당과 똑같이 해야 된다. 이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지 말자는 얘기에 다른 말과 다를 바 없다고 같은 말과 그런 말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조국 혁신당의 합당을 추진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그거는 조국 대표나 그 조국 혁신당 분들한테 물어보고 싶은 건데, 저는 조국 대표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어떤 경우가 됐든 지방선거 전에는 합당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이제 3, 4, 5, 100일 정도 남은 거잖아요. 100일 남은 건데 조국 혁신당은 그냥 개별적으로 들어와, 아니면 흡사합당에, 이게 자존심을 버리는 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당당하게 선거 치른 다음에 그때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는 거, 이게 뭐가 문제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제가 합당 반대론자처럼
들리지만 합당은 좀 전에 말한 몇 가지 원칙이 있잖아요. 그 원칙 속에서 해야 되는 거죠. 그 원칙이 아니면 그야말로 합당에 대한 순수성 이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거에 대한 부분은 정청래 대표와 조국 대표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말 하는데 이게 문제가 있는 건가요? 네, 그 잘 알겠습니다. 근데 그 정청래 대표가 집권 초기부터 보면은 엇박자, 갈등이 계속 언론에 노출되고 있었는데, 그래서 자기 정치 논란 부분들이 이 비판이 크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이건 그 1인 1표제나 통합, 합당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논의 과정 속에서 온 게 아니고 본인이 뭐 공약한 부분이고 또 본인의 평소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그러면 공약이기 때문에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첫 번째 원칙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제대로 뒷받침하는 것 이게 집권 여당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 되고요. 그리고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방선거의 가장 중요한 투표를 할 때 기준이다. 그런 입장에서 보면 저는 왜 정청래 대표가 이렇게 계속 엇박자를 드는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최고위원 되면서 약간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황스럽기도 하고요. 황당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국민 당원 여러분들도 똑같은 입장이 아닐까요? 당원분들 입장에서도 아니 대통령 국정 운영 제대로 뒷받침해야 돼.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 당을 잘 이끌어 가야 돼. 이런 입장에서 정청래 대표를 선택했을 텐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번 중앙위 투표 결과 그리고 또 보궐선거 투표 결과가 상징하는 것, 좀 정청래 대표가 무겁게 받아들였으면 하는 게 분명히 말씀드리면요. 민심 그리고 당원들의 마음 지켜보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엔 판단하고 그리고 투표로 그게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다 선택하는 거잖아요. 늘 정치하는 사람은요 그런 걸 마음속에 항상 중심 기조로 가져가야죠. 마지막 판단은 당원과 역사입니다. 네, 그 한병도 원내대표 어제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도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강조했습니다. 네. 지금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검찰의 보안 수사권, 중대범죄수사청의 이혼화 문제 등이 핵심 쟁점으로 꼽히는데, 강청원께서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지향해야 될 검찰 사법개혁의 방향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원칙적으로요 보안수사권 폐지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검찰의 업보입니다. 검찰의 업보다. 그리고 예를 들면 진보 개혁 성향의 국민들 입장에서는요 검찰한테 보안수사권 준다. 그러면 우리가 여태까지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진다라고 지금 생각합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게 있죠. 대통령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 경찰이 이런 부분들을 그럼 제대로 감당해낼 수 있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있죠. 예. 그럼에도 결국 법 그리고 정치의 영역에서는요 사실은 그동안에 누적되어 온 것이 당겨서 국민들이 요구하는 거고요. 그게 시대 정신으로 반영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보안수사권 폐지 이게 맞다라는 게 제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중수청 말씀하셨잖아요. 네. 예, 그게 저는 이 부분도 일어나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저는 시대 요구고요. 그리고 국민들의 요구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가고요. 그 속에서 어떻게
보완할 거니 할 거냐라는 건 그 다음의 문제고요. 지금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도록 검찰들이 그런 모습의 결과잖아요. 이것을 거부하면 좀 반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대통령께서는 지난번 이 기자회견에서 이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의 목표가 예를 들면 국민들의 그 인권과 국민들의 어떤 제대로 이렇게 수사받고 예. 이 형사 부분들을 제대로 받는 것이 이렇게 목표다. 검찰 잡는 게 목표가 아니고. 야, 이게 저는 이 부분은 어떻게 예, 저는 사실 두 가지 부분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그 전두환 세력한테 가장 핍박을 군부 정권에 받은 분이잖아요. 근데 대통령이 되신 다음에 다 포용했잖아요. 심지어는 그 당시에 그 국정원장이 누구였냐면 유종찬 씨였습니다. 근데 그분도 사실은 전두환과 함께 거사를 도모했던 일원이었거든요. 거사를 도모했다는 그 민정당이었잖아요, 민정당. 예.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면 박태준 그 포철 회장이었던 분이 총리로 갔잖아요. 맨 처음에 DJP 연합을 해서 근데 제2기 결론은 그렇게 포용을 했잖아요. 저는 한편으로는 좀 마음이 상당히 좀 안 좋았지만 한편으로는 야 저렇게 포용하는 뭐 이것도 한편으로 배웠죠. 근데 사실은 현역 정치인 중에서 정치검찰한테 가장 피해를 본 분이 이재명 대통령이잖아요. 근데 대통령이 사실 지금 우리 김동구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없어졌을 때 경찰이 온전하게 그런 역할들, 인권 이런 부분에서 제대로 할 수 있겠냐. 그리고 우리 같은 사람들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일반 시민들이 뭐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사실은 그런 여지를 남겨뒀죠. 그러나 저는 대통령님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리고 그 뜻을 존중하지만 지금 이렇게 그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지 않고 당연히 그건 원칙이지만 또 수사보안권 일정 정도 남겨둔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특히 민주당을 지지했던 분들 입장에서는 반발 그리고 정서적 이탈이 생각보다 클 거다. 그리고 저도 그 마음 속에서 이 부분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대통령의 마음도 충분히 이해한다. 그 부분들을 어떻게 제도로서 보완할 건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상당히 금방 말씀하신 검찰 보안 수사권 폐지돼야 된다 했는데 예. 그래서 보안 수사권 요청, 요구권, 이 부분은 요구권이 이제 그 이야기 그 나오더라고요.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거나 그 정도에 대한 거는 좀 열어놔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 정도는 열어놔야 된다. 예. 중수청 이원화는 일원화돼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이걸 확보하시고. 예, 왜냐면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면 지금 검사가 소위 뭐 사법수사가 이렇게 명칭은 최종적으로 결정 안 됐지만 그리고 이제 수사관 이렇게 이원화되면 검사 출신들이 사법수사관이라는 이름으로 이름은 바꾸고 포장은 바꾼 거지만 실제로 내용은 그대로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그 검사의 기득권을 계속 유지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 기득권을 깨야 된다라는 게 검찰 개혁의 한 본질이기 때문에 저는 그거는 일어나야지 기본적인 구조를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어나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그 행정통합 지금 세 군데가 이 법안이 발의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전남, 강주, 충남, 대전, 대구, 경북. 선거 판사 후보보다도 크게 좀 달라지려고 하는데 이 의미와 판세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가 소위 뭐 일극 체제, 다시 말하면 수도권 중심 체제가 모순에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입장에서 보면 1급 체제를 넘어서 5급 3특 체제로 가는 거 이거는 뭐 당연히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일환으로 전남과 강주 통합 그리고 충남과 대전 통합 그리고 대구와 경북 뭐 이렇게 지금 방향을 잡아가고 있는데 지금 사실 충남과 대전 통합은요. 충남과 대전 단체장은 다 국힘 쪽입니다. 그쪽에서 먼저 제안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법안이 2월 말까지 통과되면 한 이틀 속에서 광역단체장들이 선출되는 거죠. 저는 이 내용도 무지 중요한 거거든요. 한 광역단체 통합되는 광역단체마다 예를 들면 5년 4년 동안 20조잖아요. 사실 이 부분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대단히 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예를 들면 공기업 지방 이전하는데 우선권 주고 포함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거는 그야말로 1급 체제를 넘어서 5급 3특 체제라는 국가 균형 발전 이라는 측면에서는 가야 될 길이다라는 것과 두 번째로 이게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라는 부분은 좀 더 그 고민을 해보겠지만 사실 전남 강주는 상대적으로 민주당이 유리하잖아요. 통합이 되든 안 되든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전 충남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졌지만 대전 충남도 사실은 지난 총선 때에는 민주당이 거의 다 이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지방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투표의 기준은 대통령의 지지율이기 때문에 대전 충남도 저는 민주당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통합과 상관없이요. 대구 경북은 여전히 민주당 입장에서는 만만치 않고 좀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합에 따른 시너지 효과 선거에서 그것보다는 그야말로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본질적 측면에서 바라봐 주는 게 맞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대구 경북에서는 김부겸 전 총리 차출론도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다자구도일 때는 한 달 전에 다자구도에서 김부겸 전 총리께서 1위를 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조영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사실은 그만큼 좀 달라지고 있다라는 하나의 상징적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전 이게 양자 구도가 될 때는 달라지겠죠. 그렇지만 경북 대구도 확실한 인물 그리고 확실하게 예를 들면 아젠다를 던지면 현재로서는 어렵지만 그리고 뭐 선거라는 게 경향성이 하나씩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만한 건 어렵지만 저는 그래도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선거에 필요하다 하면 김부겸 총리님 상고 초려해서라도 모시고 와야 된다. 이런 게 제 생각입니다. 강초께서는 경기도의 의장 그리고 경기도 부지사를 통해서 강력지방행정도 경험을 해보셨잖아요. 예. 그래서 이번에 통합되면은 1년에 사업비만 5조씩 그래서 20조를 지원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이 사업비로만 20조는 엄청난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게 정확하게 아주 냉정하게 보면 기존의 사업을 포장해서 그렇게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현재까지 제가 들은 거는 어쨌거나 그런 포장이 아니고 그야말로 가용 지원으로 그 정도를 주겠다고 하는데 그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가용 지원을 준다면 이런 겁니다. 전남 강주 통합했을 때 전남 강주의 광역 지자체가 몇 프로를 쓰고 그 다음에 전남 광역의 기초시 군 그리고 그 광주의 구 여기에 또 주는 돈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예를 들면 나주다. 근데 1년에 예를 들면 한 1,000억씩을 줘. 예를 들면
그러면 4년 동안이면 4년 동안이면 4천억이잖아요. 예를 들면 이거 가용 재원이 1년에 1,000억이라는 건요. 이건 상상도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서울시에 준하는 행정체계, 예를 들면 부지사도 4명 두고 이런 것도 생각을 하면 공무원들 입장에서도 엄청 업이 되는 겁니다. 그만큼 직급에 따른 티오가 늘고, 예. 그리고 이제 재량권을 그만큼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실 어떻게 보면 광역단체장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 법적 지위와 재량적 권한 이런 게 엄청 높아지는데 이거를 다음에 단체장 되는 분이 이걸 감당해낼 수 있냐. 이런 것에 대한 안목과 철학과 전문성과 방향성을 가지고 있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동시에 있는 거죠. 실제로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그렇지만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예를 들면 경기도에 단체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 의회가 있습니다. 단체장을 제대로 좀 견제하면서 정책에 대한 방향성들을 잘 좀 가도록 해야 되는데 이렇게 갑자기 모든 것들이 팍팍팍 늘었을 때 이거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방향성을 제대로 짚고 그리고 이 부분을 어떻게 좀 의회가 잘 또 견인도 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단체장이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잘 계획을 잡아가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무겁게 고민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지방선거에 공천도 잘해야 되고요. 그리고 사람에 대한 선택도 당에 대한 선택도 잘해야 된다는 게 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차원을 달려야 돼요. 기존의 대전, 충남 이럴 때하고 대전, 충남 통합시가 됐을 때는 예. 그 단체장의 통합시장의 리더십이 남달라야 돼요. 예, 그리고 실제로 예를 들면 중앙정부 같은 경우는 사업을 직접 집행하는 건 거의 없잖아요. 근데 지방으로 갈수록 사업의 집행과 연결되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그리고 지방으로 갈수록 의회가 상대적으로 집행부보다 역량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아주 고민되는 지점입니다. 예, 그러니까 진짜 저는 단체장한테 제일 중요한 자세가 뭐냐, 퍼블릭 마인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공인의식이 없으면 아주 위험할 수도 있는 거죠. 제 생각입니다. 예. 최근에 김민석 총리가 당권 도전을 두고 로망이라고 표현하면서 그동안 이제 가능성 설로만 제기되던 김 총리의 당권 도전이 점차 현실화되는 모양새입니다. 김 총리하고 각별하다고 이렇게 다들 알고 있는데 당권 출마 가능성과 정치적 파괴력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김민석 총리는 32살인가에 영등포에서 국회의원을 시작했잖아요. 한 30년 되는 거죠. 근데 정치적 부침도 있었고 사실 정당 생활을 통해서 국회의원에서 국무총리까지 갔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 입장에서는 로망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당 대표에 대한 생각이 있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지만 저는 김민석 총리 입장에서도 좀 충분히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죠. 솔직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앞으로 몇 개를 안 남았잖아요. 어떻게 할 거냐. 근데 김민석 총리는요. 제가 야인일 때 18년 동안 함께 했었는데 그때 김민석 총리는 모든 걸 자기가 주도하고 중심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21대 국회의원이 되면서 자기가 아니더라도 누군가가 중심이 될 만한 인물이 있으면 그 인물을 위해서 모든 거를 던지고 함께 하겠다. 그래서 전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모든 걸 던지고 함께 한 거죠. 그야말로 자기 개인의 입장을 떠나서.
그래서 그걸 또 인정해서 총리까지 우리 대통령께서 함께 하자고 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입장에서는 김민석 총리가 이중적 쥐입니다. 하나는 총리 김민석이 있고요. 정치인 김민석이 있는데 정치인 김민석보다는 총리 김민석의 역할에 훨씬 더 방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그 부분을 인정해주냐 안 해주냐에 따라서 저는 당대표 출마 유무가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총리 좀 더 하라고 하면 김민석 총리는 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할 자세가 돼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은 총리로서 역할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의 시간은 본인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대통령께서 어떤 입장이냐도 중요한 거고 또 당원들의 생각도 중요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고민을 하면서 지금은 군기 반장으로서 총리 역할을 최선을 다하겠다고 어제 그제 기자분들과 만나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은 총리로서 역할을 최선을 다하는데 당대표는 로망이다라는 솔직한 감정도 그대로 표현한 거죠. 1인 1표제가 정책되고 조국혁신당과 합당이 성사될 경우에 8월 전당대회에서 예를 들어서 정청래 대표와 김민석 총리가 맞붙는다면 상당히 이 조건이 불리해질 거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런 평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제가 우리 김능구 대표님보다는 덜 살았지만요. 세상이 기획자가 기획한 대로 가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1인 1표제가 됐습니다. 그게 정청래 대표한테 무조건 유리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가장 중요한 건요. 시대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8월 달에 전당대회를 할 때 당원들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원칙이 뭘까? 저는 지난 전당대회와 똑같이 당원들이 내란 청산 얘기하고 결기 있게 싸운 사람 얘기할까요? 저는 그때는 그게 시대 정신이었지만 8월 달에 가장 중요한 시대 정신은 뭘까? 시대 정신에 맞는 사람, 시대 정신에 맞게 살아온 사람, 이게 가장 중요한 의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입장에서 당원들이 판단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1인 1표제와는 사실 별개입니다. 이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국혁신당과 합당됐을 때 그때 뭐 조국혁신당의 당원들의 마음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뭐 이거는 아직까지 정청래 대표의 개인적 제안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동시에 저는 소나무당과 합당을 제안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공개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판들이 만들어지면 우리 당 당원들이 가장 고민하는 게 뭘까요?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입장에서 다음 지도부는 이재명 정부가 집권자 2년 차로 넘어가잖아요. 예를 들면 그때 이재명 정부 성공을 제대로 뒷받침할 수 있는 당대표, 그리고 다음 총선에서 이길 수 있는 유능한 리더십의 당대표, 세 번째는 정권 재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당대표. 이럴 때 누구를 간판으로 했을 때 그런 우리 당 입장에서 중요한 과제, 의제들을 제대로 담아낼 수 있냐. 저는 가장 중요한 8월 달에 선택의 기준은 당 간판론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최고위원님 야당 생활도 해보셨는데 주로 형님 야당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네. 지금 국민의힘의 행보를 보면은 제대로 된 야당의 존재도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예 지금 이제 당의 혁신과 쇄신은 포기한 거 아니냐. 지도부가 오로지 당권에만 집착해서
사실상 지방선거도 그 선거도 마음에 별로 없는 거 아니야 이런 비판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약간 입장이 좀 달리하는데요. 어쨌거나 전 장동혁이요. 한동훈까지 정리했잖아요. 근데 보니까 뭐 그 한동훈 정리한 거 잘한 거냐 못한 거냐 여론조사 보니까 반반이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장동혁이 일단 당을 장악한 겁니다. 근데 장동혁 입장에서는 다음 지방선거 모든 걸 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서울이나 경기 둘 중에 하나 이기면 선방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둘 다 졌다 그러면 저쪽 비대위 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장동혁이 지금 한동훈 문제 이게 그 다음 주가 최종적으로 지금 당 대표 사퇴하라 이거에 대한 입장 정리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엔 정리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 지방선거 어떻게 하면 서울 경기 중에 하나 부산 이길 수 있는 이것에 대한 본격적인 고민이 들어갔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현역 시장인 오세훈 시장의 경우에 보면은 장동혁 대표가 이제 물러나라 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그거는 이런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옛날에 그 전두환 노태우 위기구성 전후 때 전두환이 나를 밟고 가서 이길 수 있으면 나를 밟고 가라 이랬잖아요. 그래서 밟고 갔잖아요. 예를 들면 사실은 그 6.25 선언의 그 계획은 노태우가 한 게 아니고 전두환이 한 거잖아요. 저는 어쨌거나 그렇게 오세훈이 얘기해야지 차별화가 되는 거잖아요. 저는 오세훈은 생각보다 훨씬 더 영리한 사람이죠. 그래야지 중도층을 끌어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오세훈은 오세훈답게 메시지를 잘 내는 거고요. 장동혁은 그거에 대해서 발언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걸 좀 더 봐야 되지만 저는 지방선거라는 입장에서 보면 오세훈은 그렇게 하는 게 맞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분열로 있는 거는 저는 보지 않고요. 선거 전략으로 보면 역시 참 만만치 않구나 이런 생각 드는 겁니다. 2월 19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1심 선고가 있습니다. 내란에 대해서. 이게 지금 또 유죄가 된다면은 무기 이상이 선고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점이 어떤 윤핵에 대한 이 갈림길이 되지 않겠나 이런 분석도 많습니다. 저는 실제로 어쨌거나 장동혁 입장에서는요 입장을 정리할 가장 좋은 기회고요. 그리고 가장 적절한 명분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1심 선고에서 그 형이 나오면 저는 이미 거기에 대한 입장 정리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자연스럽게 좀 정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동혁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런 거 아닌가요? 예, 장동혁 체제로 지방선거를 치를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생각보다 만만한 사람 아니다. 그러니까 좀 단식하고 또 필버하고 이러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 훨씬 더 단단해진 겁니다. 지금 장동혁 체제의 국회의가 지방선거에 승부를 벌리는 거하고 비대위 체제의 국회하고는 다르지 않겠습니까? 근데 최근에 여론조사 보면 차기 지도자 1위에 장동혁이 1위로 나온 경우 몇 번 있잖아요. 그만큼 보수의 중심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요. 한동훈은 3, 4위권도 이미 밀렸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선거라는 입장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게 대중성이잖아요. 그 대중성을 이미 장동혁은 어느 정도 확보했다. 그 짧은 시간에. 그리고 사실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사람도 자기가
당 대표가 된 가장 큰 이유 유튜브. 예, 그리고 예를 들면 그 통한 대중성, 예, 메시지, 이 세상의 흐름을 나름대로 읽은 거예요. 예.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한때는 한동훈이 훨씬 더 위에 있었던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미 그거를 장동혁하고 넘어섰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지방선거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장동혁은 모든 걸 걸고 한다. 저는 그리고 그렇게 장동혁 체제로 선거를 치르게 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 그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게 전제가 우리 김동근 선배님이 저보다 훨씬 더 전문가시지만은 일단 거기까지 이야기 일단 예,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좀 짧게 하고 좀 나머지는 이렇게 서면으로 좀 주면 좋겠어요. 상임위 관련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기후 에너지 환경 노동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강범한 상임위가 된 것 같아요. 예. 그러고 나서 좀 변화는 어떻습니까? 사실은 에너지가 기후랑 분리됐는데 에너지가 기후에 미치는 영향이 무지 크잖아요. 그래서 이 에너지가 기후에 왔다라는 건 제가 좀 더 통합적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에너지와 기후를 합쳤다라는 건 뭐 반대하는 분들의 논리도 있지만 저는 큰 틀에서 맞다라고 통합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그리고 통합적 관점에서 정책에 대한 고민해야 된다라는 입장에 비교적 찬성하는 사람인데 지금 사실은 이 에너지 정책이요. 에너지 정책이 갈수록 중요해집니다. 에너지 정책이 AI 포함해서 다 에너지잖아요. 그리고 세상의 변혁을 가져올 때 그 변혁의 중심은 에너지였습니다. 산업혁명도 그렇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관련된 정책과 비전 이런 것들이 이제 국가의 주요 아젠다가 됐습니다. 근데 대통령이 좀 이거 약간 논의 얘기일 수 있지만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대통령이 사실 우리 원전 문제 제가 신규로 두기 하겠다 했잖아요. 그 사실 민주당 입장이나 좀 진보 입장에서 보면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죠. 근데 저는 진짜 이재명 대통령다운 판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실용적 입장에서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제 개인적 입장 떠나서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 존중하고 그 속에서 에너지 정책에 대한 근본적 고민들을 한다. 동시에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제대로 좀 이 에너지 정책에서 중심 의제로 자리 잡고 그리고 포지션들을 좀 더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걸 투 트랙으로 고민해야죠. 자, 현재 정책에서 야심작으로 그냥 아틀라스 때문에 지금 상당히 노사간에 상당히 이 격한 어떤 대결이 예고됐다가 또 대통령께서 어쨌든 간에 새로운 기술의 어떤 혁신을 갖다가 막는다고 막아지는 게 아니다. 이런 이제 이 말씀을 내놓으면서 이 노조 쪽에서도 뭔가 이거를 좀 현명하게 협의를 통해서 대처하자. 이런 흐름으로 바뀐 것 같아요. 그 옛날에 붉은 깃발법이라고 영국에 이게 이제 우마차가 있었고 자동차가 시장에 진입했는데 예를 들면 자동차가 시장에 진입 못하게 하기 위해서 붉은 깃발법이라는 게 만들어졌는데 나중에 이것 때문에 영국이 자동차 산업이 어떻게 중심 국가가 될 수 있었는데 후퇴하게 된 거죠. 이 지금 자동차 산업이라는 게 이게 사실 국내에서 다 수용하고 이 시장이 있는 게 아니고 그야말로 현대나 기아 다 세계 시장 속에서 포지션을 얼마만큼 갖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주를 들면 세계 속에서 경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우리가 밀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흐름들을 우리가 거부한다고 했을 때 자동차 산업 생태계 자체가 무너질 수 있는데요. 저는 제 생각이 틀릴 수 있지만 현대차가 기아 자동차를 인수했던 거 이거는 아주 신의 한 수였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적정한 규모를 유지해야 되잖아요. 두 번째, 저는 그 전기차 관련해서 현대차가 선제적으로 연구하고 그래서 전기차 시장에 나름대로 대응을 잘한 거 이런 것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수소차도 우리가 그 세계에서 1, 2위권입니다. 이런 부분 포함해서 제 말의 결론은 그런 세상의 흐름 속에서 그리고 생산성 큰 틀에서 나름대로 이 국가 단위의 산업이 아니고 국가를 넘어서 글로벌 경쟁 체제 속에서 자동차 산업이라는 부분 속에서 우리가 갈 수밖에 없다면 노조의 입장 존중하고 인인해야 되지만 결국 살아남아야 된다는 대전제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도 우리가 그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고 어떻게 노동자와 또 경영 하는 측면에서 윈윈할 수 있는 길이 있을까에 대한 고민은 필요하지만 그런 큰 흐름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서로 인정하고 그 속에서 풀어가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지금 말씀도 아주 핵심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볼게요. 전력발전 공기업을 중심으로 안전사고가 반복되면서 이 문제가 개별 현장 관리뿐만 아니라 외주 구조, 인력 운영 말 구조적 원인이 지적되고 있어요. 그래서 의원님께서 이런 공기업 안전 문제는 어떤 진단을 하고 계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 서면으로 할까요? 아니 형님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서 소위 말하는 산업 현장의 안전이라는 부분이 아주 중요한 화두가 됐잖아요. 네. 그래갖고 대통령이 SPC 공장도 직접 방문하시고,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사실 한전의 관계사들이 해마다 산업안전의 미비로 인해서 그야말로 사망한 노동자들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죠. 근데 사실 예를 들면 저는 이 부분은 저는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게 일단 이 비정규직의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그냥 산업 안전 인프라의 미비도 있고 이런 부분도 있는데 이 두 가지 부분 속에서 산업 안전에 대한 예를 들면 이 비용을 단순하게 예를 들면 비용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넓은 의미에서 투자라는 개념으로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모든 기업의 우리 전력 관련된 기업 하면서 가장 우선의 가치를 안전에 둬야 된다. 거기에 맞게 시스템의 대전환 해야 된다. 저는 그 입장에서 그야말로 좀 대통령 말씀대로 올해가 산업안전의 원전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원전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을 공기업에서 선도적으로 좀 잘 이끌어 가야 된다라는 원칙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사실은 산업안전제가 한 85% 이상은 전부 다 중소기업에서 나옵니다. 상대적으로 공기업은 조건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에너지 관련된 기업 공기업도 중요하지만 85%가 되는 중소기업의 안전을 어떻게 담보해낼 거냐. 그러니까 우리 한전이나 관련된 기업과 연계된 중소기업에 대한 고민들을 우리가 제대로 담아야 된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네, 오늘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민주당
최고위원으로 지도부가 됐었는데 국민들한테 좀 새해 이렇게 한번 희망의 메시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폴리뉴스 시청자 여러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역할을 맡게 된 강두구입니다. 하루하루가 저에게 무겁고 힘든 시간이고요. 그 하루하루 속에서 매일 판단하고 결정해야 될 그야말로 정무적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은 국민과 그리고 역사입니다. 국민과 역사 앞에 당당한 강두구, 그리고 그 속에서 민주당이 집권당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5년 동안 주어진 시대적 소임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옆에서 최고위원으로서 제대로 뒷받침하겠습니다. 폴리뉴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폴리뉴스 여러분들 덕분에 희망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